김여정이 확성기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담화를 김여정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선중앙통신에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부터가 아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부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 그러니까 남북관계죠. 이 남북관계가 복원이라고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여론을 조성해보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확성기 먼저 우리나라가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도 지금 뭐 철수하고 있다, 확성기 뭐 하나씩 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그런 적도 없고 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의향도 없다, 그냥 아주 강하게 밝힌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게 참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을지 자유방패훈련 이거를 축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축소하고 있고 확성기도 뗐습니다. 예. 김여정 한마디에 그렇게 했는데 네. 정작 김여정 오늘 말했다시피 자기들은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확성기 뭐 철거한 것도 없고 지난번에 GP도 가드포스트죠. GP도 철거한다고 했는데 우리만 철거하고 북쪽은 철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원 결과가 밝혀져 가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뭔가 협의해서 서로 양쪽이 물러나자, 한 발씩 뒤로 빼자라고 했을 때 항상 결과를 아주 살펴보면 우리만 뒤로 물러나고 북측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굴욕적인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이런 북한 외교를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트럼프한테 더 많다. 트럼프가 주도해서 만약에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면 우리 북한에서 보내주는 원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계산 속에서 아마도 트럼프가 본인은 노벨 평화상을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건드린 거죠. 예. 북한과 평화 모드를 만들었고 그게 당사자인 북한과 트럼프가 직거래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얻어서 이익인 거고 북한은 대북 제재를 풀어서 이익인 거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패싱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입니다. 그제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발언하자마자 그냥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노름이다.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된 게요. 예. 합참이 이 출입 기자단한테 문자 공지를 했어요. 맞아요. 네, 합참이 그때 문자 공지를 한 내용이요.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 근데 그 뒷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합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니겠지. 특히나 안보 당국에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다 대통령실까지 다 모든 것이 다 안보실이랑 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합참이 이걸 보낼 때는 우리는 선제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호응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건지 아닌지 술인지 제대로 된 식별이나 뭐 없이, 그러니까 성급하게 보냈던 거죠. 근데 김여정이 보기에는 지금이 기회였던 거예요. 남한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에게 공세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곧 어딜 갑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잘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뚫어와 그런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지? 그렇게 해. 이런 제스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남측과는 대화할 의지가 없으며 북한에서 이런 담화를 발표했을 때 남측에서 어떻게 갈등이 유발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성과, 거기서 북한과의 갈등, 북한과의
미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제를 다루고 결과를 도출해 와라라는 이제 북측의 어떤 청구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저는 이 지금 북한의 확성기가 총 40대가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대를 약간 이제 뭐 철거할 듯 맞대 일으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합참해서 여기에 감개무량한 듯한 그런 굴욕적인 이제 메시지를 낸 게 참 황당하다는 얘기가 좀 황당한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관련된 인권 보고서를 안 내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지금 모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한 현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도록 보고서도 안 낸다는 거. 이거는 북한의 너무 굴욕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에이펙 때 김정은을 경주로 데려오기 위한 그런 유화체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이게 오히려 역효과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걸 오히려 약점으로 기회라 우리는 약점이고 북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밀어붙여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핵에 대해서 방어유라고 트럼프한테 한 번 더 얘기해줘 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삶은 소대가리 또 이렇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한에 집착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결국에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트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어떤 대북 송금 이런 문제들이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네.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20여 년 전에 그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을 요직에 다시 기용하면서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은 과거 20년 전과 지금의 북한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너무 단호하십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2번이나 속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지만 결국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걸 전 국민이 봤고 하노이 노딜로 모든 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순히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네. 이런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경우에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인가? 북핵에 대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나도 북한에게 유화적으로만 다가갈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국민들이 조금 북한의 이런 담화 하나하나를 보고 대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담화 내용이 그렇잖아요. 뭐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개꿈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 예, 이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김여정이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속보를 하나씩 내요. 북한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약간 뭐 본인들의 뭐 꿈과 희망을 담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여기 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갖고 참 답답하긴 한데 저희 일단 김여정발 속보에 대해서 이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참 모욕적이에요. 이게 예. 외교적 이제 언사라 그러면 보통 이게 레토릭이면 수사 이런 걸로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네. 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는 게 원래 지금 이제 개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개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참 모욕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경거망동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정부의 탓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리고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5일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25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회담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회담이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잘 됐으면 하는데 이 회담 자체가 보니까 국빈 방문이 아니라 또 실무 방문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환영식이 빠빠라빠빠 하면서 이제 비행기 내리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블레어 하우스라고 미국의 영빈관 같은 데서 이제 묵게 하고 그런 환대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실무 방문 형태다.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다라고 정부에서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미국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 간 실무 협의와 뭐 대화에 집중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에 바이든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도 이제 똑같은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에 첫 방미했을 때 그때는 또 국빈 방문이었다. 이랬고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무 방문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은 역시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있을 외교, 안보, 협상 이게 이제 주 테마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 같습니다. 그것만 그냥 제대로 다루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만 우리는 따로 하겠다. 뭐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 뭐 북한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고위험 저수익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논쟁을 하거나 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는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부담을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방비 인상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예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당근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태평양 안보로 지금 이게 주한미군 관계를 옮기려고 합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원래는 주한미국 군사 동맹이 북한과의 안보 유지, 평화 유지였는데 지금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태평양 안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호주, 일본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만도 같이 들어와서 대만의 중요한 이슈예요.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을 침공한다면 일본과 호주와 한국이 함께 미국과 함께 참전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국방비, GDP 대비 인상률이 굉장히 크게 요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뭐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한국 정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관세 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를 했었다, 준비를 했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2.6%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늘리는 상당히 4.8%를 올린 거죠. 3.8% 엄청난 액수죠. 엄청난 액수인데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 정도 이상 증액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 만나서 내밀 청구서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래 나토랑 사례를 보면 5%를 요구를 했어요. GDP 대비 5%를 방위비를 지출을 하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전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3.8% 얘기가 나온 게 나머지 1.2% 포인트는 대한민국 우리가 이 주한미군과 여러 방위 조약에 체결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목표로 그 수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총합 증액된 총합이 GDP 대비 5%로 나아가려는 게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최소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뭐 금액적인 걸 떠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어제 발표됐지만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이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으면 우리의 좀 정치적인 실익을 챙기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전작권을 환수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연합사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연합사 문제 그리고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 나왔던 게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서 말씀 주셨지만 노벨 평화상이랑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선행되어야 되는 여러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안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까가 저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 문제가 전작권 환수 그 이후에 뭐 연합사 문제나 종전선언까지 나아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210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세와 더불어서 씨앗은 이제 국채 발행까지도 시사한 표현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서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리고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함께 쓴 잘사니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대한민국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과감히 지출해야 한다.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혁신적 재정 운영이다. 아니, 뭐가 혁신인지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고 국가에 빚내는 게 뭐가 혁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분야에서 제일 혁신 많이 한 사람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엄청난 혁신했죠.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혁신한 사람이죠. 예. 지금 건국 이래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 모든 부채를 다 더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부채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한 번에 이제 그런 혁신을 이뤄낸 사람인데, 근데 그 혁신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혁신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후세대 가질 부담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임기 5년 동안 있을 때 돈을 많이 굴리게 해서 경제가 돈다. 이거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기는 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 빚이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을 안 갚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활기만 돌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지금 재정 확장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뭘 한다면 좋겠지만 나라 빚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복지 지출은 늘어가고 있는데 저출생으로 지금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국가 빚이 늘어난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초기 2017년에요. 국가 빚이 660조였습니다. 660조였는데 지금 1301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1300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기축통화고 우리는 비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고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준칙도 만들고 뭐 이렇게 빚을 많이 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요, 그렇게 빚을 많이 늘렸던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이렇게까지 더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 문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물쇠를 걸어 잠그려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는 지금 본인이 앞장서서 재정 확장 재정이 혁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 이걸 지킬 것인가 하는 우려가 너무 커지고요. 100번 양보해서요,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의 빚을 져야 한다. 그래서 미래에 부를 창출하면 이거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공직자의 본분은요, 국민 여러분께는 저희가 이 돈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부터 아끼고 조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빚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2차 추경을 막 편성을 했잖아요. 어제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 2차 추경 때 편성한 스포츠 쿠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5만 원씩 이제 드리는 거래요. 이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근데 그게 마감이 어제였는데 신청률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뭔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이게 더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제대로 해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해서 왜 빚을 냅니까? 뿐만이 아니라 국민임명식 있잖아요. 국민임명식은 왜 합니까? 그러면? 국민임명식. 아니,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이미 취임식을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에 따른
그 취임을 빨리 하게 됐으면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 취임식이라는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식을 또 행사를 열어요. 그 행사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나서 국민 여러분께 불가피하게 빚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개를 숙여야지 혁신이라고 큰 소리 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국민 임명식 말씀하셨으니까 국민 임명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8.15에 8.15 광복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을 광화문에서 한다고 합니다. 15일에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안 갑니다. 개혁신당 안 갑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500명을 초대한 행사, 광화문 행장에서 3,500명을 초대한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은 안 간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반쪽짜리 여당만의 행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사면 때문에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사면,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가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왜 취임을 했는데 갑자기 2달이 지나갔고 2달 반이 지나갔고 8.15에 그것도 광복절에 갑자기 임명식을 한다. 이것도 좀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식을 이제 처음에 국회 이제 로텐도그에서 조그맣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하는 대통령인데 좀 거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소박한 거 한 거에 대한 본인이 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뻔뻔하게도 참 그런 걸 주변에서 보고로 올리더라도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라도 어렵고 우리가 좀 부채도 지금 많이 늘어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 이제 불필요한 허례허식 행사는 줄이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좋아 하면서 그걸 추진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 민망하게도 셀프 대관식처럼 보이는 아마 해외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인이 결국 본인이 결절하고 결절을 했으니까 이게 추진이 되겠죠. 그런 모습이 참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부 다 여론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보니까 뭐 54, 55까지 내려갔던데 더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저는 더 내려간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8.15 때 이 셀프 취임식을 셀프 대관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 이제 주말 지나면요 더 떨어지면 50대 초반의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참 이거 제가 국민 임명식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런 식의 워딩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 전직 대통령도 불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금 달성 그쪽에 있잖아요. 달성에 있으니까 달성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 그리고 고 유경수 여사의 길이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유경수 여사의 길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74년에 그때 광복절이었죠. 그때 비극적으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숨을 거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령이 되어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84세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 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이순자 여사 역시 불참의 뜻을 밝혔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한 명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만 참석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결국 이제 사면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사면이 확정되고 나서 아주 신난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올린 글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하나 띄워주세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마음껏 읽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뜨거운 물 목욕을 하고 싶다는 자서전 내용 뭐 이런 거를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 뭐 너무 말해도 알겠지만 입시 비리 자녀를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본인이 포토샵으로 경력 증명서를 위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위조하다가 또 호텔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오타를 내가지고 그게 또 증거가 돼가지고 그것도 인정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1, 2, 3심 전부 다 똑같이 그럽니다. 어떻게 조국 피고인 조국은 어떻게 범죄 사실이 나와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면서 꾸짖으면서 전부 다 판결을 내렸었어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저렇게 나오면서 마치 자기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간 것처럼 저렇게 하는 뻔뻔한 태도에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사건을 처음부터 파헤쳤던 사람으로서 참 허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석 달 만에 풀려나게 된다는 게.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는 게. 결국 내일 나온다는 건데요. 예. 0시에. 자정 넘어갈 때 나온다. 예, 0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 예. 오늘 밤. 네. 예.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이제 의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면서 조국 사태를 팠었는데, 예. 물론 이제 많은 기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전부 다 허탈감, 국민한테 주는 큰 좌절감, 이거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침수되는 곳이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곳곳에서 침수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오늘 광복절 전야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광복절 전야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 잔디광장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 8시 15분입니다. 저녁 8시 15분부터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탁현민이에요. 이것도 행사 기획을 맡은 사람이 탁현민, 지금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수 싸이 씨가 뭐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서 탁현민 3년 만에 전화를 했더니 형이 부탁하면 안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노후 개런티로 참석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싸이 씨의 그 노후 개런티 참여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저희는 싸이 씨나 누구나 공연에 참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이번에도 탁현민 씨가 지금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 피해가 크고 침수가 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날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복절 전날에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인데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됐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 일제차에서 우리가 광복을 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광복을 하기 위해서 이 열심히 정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정말 가족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분들은 없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임명식이라든지 어떤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령했던 사람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8.15 광복절만큼은 적어도 어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 추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자신들의 축제의 장으로만 이걸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인기 가수들이 많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산에 김형석, 이분들은 예전에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이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대규모 공연을 하는 것, 글쎄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